네, 안녕하세요. 지금 북한이 거의 이제 발작이죠. 오늘 동해선, 경의선을 폭발을 하고 연결고리를 다 끊고 난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말하자면은 완전히 발작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전쟁을 벌일 수도 없고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껄끄러워졌고 그 다음에 자기 존재의 가치가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중국은 자꾸 북한을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불량 자산으로 볼 겁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런 상태라서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그 북한이 이렇게까지 몰리게 된 이유는 사실은 중국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형편없이 저렴해진 상태죠. 나날이 저렴해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10월 1일이 중국 그러니까 공산당 그러니까 중공의 건국 75주년이었는데 5년 전에 그러니까 70주년일 때 그때 한참 이제 홍콩에서 그 민주화 시위가 붙을 때예요. 그때 그 홍콩대 교수가 홍콩대 교수입니다. 인문학 석좌 교수인데 이 중국 공산혁명 이거 다 그 해방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꼼지락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무려 그 포린 팔리시에 그때 기고를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났지만 너무 생생하게 지금을 밝혀주는 얘기고 그로부터 5년 지난 동안에 지금 그동안 일어난 일은 뭐냐. 중국이 더욱더 고립됐고 그리고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드는 바람에 완전히 유럽이랑 척을 졌고 홍콩을 본토화하고 대만을 위협하고 남중국해를 휘젓는 바람에 말하자면은 일본하고도 완전히 척을 졌고 일본이 원래 저렇게까지 반중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은 건드려 볼 도리가 없고 좀 그런 어떤 좀 말하자면 몰릴 대로 몰린 상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분이 안 쫓겨나고 홍콩대 교수입니다. 딕 퀘터라고 네덜란드 사람인데 프랑크 딕 퀘터. 한번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딕 퀘터 교수의 말씀입니다. 포린 팔리시 기고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며 해방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을 수십 년 동안 모택동주의의 잔혹과 혼란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오늘날의 중국은 20년 또는 30년 전의 중국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의 중국이 마오쩌둥 시대와 아무 상관없는 나라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빈곤과 홍위병 대신 고층 빌딩, 새로운 공항, 고속도로, 초고속 열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표면을 긁어내면 일당 국가의 철옹성 같은 기반이 드러납니다. 개혁과 개방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1949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해방이라 불리는 사건은 여전히 중국을 노예 상태 사슬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해방이 아니라 노예였다. 노예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홍콩대 말하자면 홍콩대 교수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도 안 쫓겨나는 거 보면 역시 또 이 선진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못 덤비는 거지. 거기서 혹시 반도체 장비도 사와야 되고 이러니까. 1949년 중국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일제로부터 해방된 게 아닙니다. 일제는 이미 1945년에 패퇴했습니다. 중국은 1929년에 이미 모든 외국 조계지, 치외 법권 지역이 해지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1949년 중화민국은 주권국가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폭정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1912년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된 중국의 유권자 수는 전체 인구의 10%인 4천만 명으로 이는 1928년까지 일본이 1935년까지 인도가 도달하지 못했던 대중 대표성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공산혁명이라는 게 결국은 게릴라 전쟁 내전이었고 일제로부터 해방이 아니다. 일제로부터는 이미 1945년에 해방됐고 해방된 상태에서 중화민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다. 유엔을 창설한 멤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너희 뭐하러 혁명했냐? 이제 이 소리예요. 이게 너희 뭐하러 혁명했냐? 참 대단한 글이에요. 나 이렇게 통쾌한 걸 본 적이 없어. 참여 정치는 많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후 수십 년 동안 계속 번창했습니다. 1948년 5월 중국 전역에서 모인 1,400여 명의 대표단은
정교한 권리 장전을 담은 중화민국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중화민국은 권력을 분리하고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확립하고 법치를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주주의의 등불로 여겨졌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독재적 지방 권력에 의해 축소되기도 했지만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49년 이전 중국의 가장 중요한 신문이었던 타오쿵파오는 장개석 총통을 격렬히 비판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뭐를 위해서 도대체 공산내전을 한 거야? 이미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결사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옹호되었고 상공회의소로부터 학생 노조에 이르기까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성립된 수많은 단체들이 활발한 시민사회를 형성했었습니다. 1949년 이전 중국은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글로벌 커뮤니티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인이면서 유창하게 서양 언어를 말하는 이중 언어 변호사들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가 되었고 항공전자공학에서 동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중국인 전문가들이 외국의 동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미스터리인데요. 어떻게 이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참 국민당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했던 거예요. 국민당 정부가. 정말로 부패하고 무능했다는 얘기죠. 사파 잡지와 라디오 프로그램이 새로운 농업기술이나 국제시장의 비단 가격 변동 등 현대세계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전파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지역사회 너머의 세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러니까 49년 이제 공산 정부 수립 이전에 45년에서 49년 사이에 중국이 어떤 상태였는지 쭉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해방이란 용어는 새로 얻은 자유를 축하하는 환호하는 군중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는 실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1949년에 일어난 일은 길고 피비린내 나는 군사 정복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1945년 이후 미국은 전시 동맹국 장개석과 국민당을 포기했고 조셉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누더기 군대가 강력한 전쟁 기계로 바뀌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줬습니다. 여기는 좀 다르게 전 생각을 해요. 우선 첫째,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 관동군이 감당이 안 되니까 소련 보고 중국에 진입을 해서 관동군을 제압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눈치를 보다가 히로시마 원폭 떨어지고 나서 이건 판 기울었다 해서 이제 일본 쪽에 진입을 하죠. 그래서 관동군의 항복을 받고 무기를 걷고 그래가지고 그 무기로 무시무시하죠. 뭐 100만 명 정도가 무장돼 있었으니까 그걸로 모택동 군대를 이제 전쟁 기계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국민당군이 그동안 미국 원조를 많이 받고 그래서 국민당 쪽이 제대로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싸움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데 국민당 내부가 이제 부패해 있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미국이 일방적으로 국민당을 버렸기 때문에 적화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게 좀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주장에 좀 흠이라 그러면 흠입니다. 네. 1948년 공산군은 도시를 차례로 포위하고 굶겨 죽이면서 항복을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광활한 만주평원 한가운데에 있는 장춘은 1948년 5개월 동안 봉쇄됐습니다. 장춘 포위 전에서는 일부러 16만 명의 민간인을 굶겨 죽였습니다. 같은 운명을 겪지 않으려는 다른 도시들이 줄줄이 항복했습니다. 마침내 1949년 가을 베이징 자금성 위에 붉은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이 장춘 포위정을 이제 곤궁하다 그래서 곤장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부러 포위를 해서 일부러 굶겨 죽였어요. 한 16만에서 20만 정도로 굶겨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해요. 그 중국 내전 과정을 보면. 네. 그 후 몇 년 동안 대중은 공산주의가 강요하는 새로운 인민으로 변신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재교육센터에 가서 소위 정답, 소위 올바른 사상, 소위 올바른 슬로건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군사에 의한 정복 과정이에요. 이 공산혁명이란 과정이 그러니까 혁명 과정이 아니라 농민에 바탕한 게릴라 부대를 가지고 그걸 정규군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해가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냥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공산당은 1949년에서 1952년까지 초기 테러 정치에서 약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열린 공개 집회에서 총살되거나 강과 계곡 옆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공산당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공안부 장관 로 루이 칭은 1952년 8월 마오쩌둥에게 1년 동안 단 6개 성에서만 해서 30만 명을 처형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중국이 내세우는 자랑스러운 해방전쟁, 혁명의 민낯입니다. 이게. 네. 예, 종교기관, 자선단체, 연구회, 상공회의소, 시민협회 등 당 외부에서 운영되는 모든 조직은 몇 년 안에 제거됐습니다. 1956년에는 모든 민간기업이 국유화됐습니다. 농촌에서는 토지가 집단화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를 잃고 정부가 정한 가격에 곡물을 국가에 팔아야 했습니다. 1958년 시골 주민들은 공동식당과 공동기숙사를 갖춘 군대 병영을 모델로 한 인민공동체라는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모택동은 모든 주민을 하나의 거대한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 밤낮으로 배치하여 경제를 변화시키면 조국을 미래로 이끌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황당한 정책이 대약진이라 불리는 참혹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영식으로 병영을 만들고 농민을 남자 여자로 구별해서 넣고 공동 배식하고 뭐 이런 짓을 했어요. 그때 이 대학진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그 집단 농장마다 얘까지 제철소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막 석탄 끌어다 쓰고 막 자재를 끌어다 썼어요. 실제로 나온 건 제철소가 아니라 그냥 선철 덩어리 피그아이언만 뚫줄 나왔죠. 이런 식이 되니까 경제가 마비됐어요. 그 상태에서 기근이 닥쳤거든요. 경제가 마비된 상태에서 기근이 닥치니까 그때 이제 5천만에서 한 7천만 명이 굶어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대약진입니다. 네. 수억 명의 사람들이 노역과 구타, 굶주림에 시달리며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재앙은 동료들 사이에서 마오쩌둥의 입지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러자 모택동은 1966년 문화혁명을 일으켜 자신의 리더십에 의심을 품은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홍위병을 투입했습니다. 10년간의 혼란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가족, 친구, 동료를 고발해야 하는 끝없는 캠페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약진이 시작된 1957년 뭐 이때부터 중간에 좀 잠깐 숨 좀 돌리긴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시 1966년에 다시 그 문화혁명이 시작돼서 1976년까지 가니까 모택동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중국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박살나는 과정에서 소련한테 잡혀 먹을까 봐 이제 소련을 버리고 미국이랑 줄을 바꿔서 갈아탔죠. 그게 71년입니다. 그 모택동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문화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참으로 웃기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문화혁명이라고 별로 안 하고 문화대혁명 반드시 그 중국이 스스로 부르는 그 이름 꼭 대자를 넣는 그런 아주 악습이 있죠. 예. 웃기죠. 예.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할 무렵에는 인구의 생활 수준이 1949년보다 낮아졌습니다. 1979년 등소평이 집권한 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빈곤에 벗어났다라고 종종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30년간의 강제 집단화 과정에서 토지와 재산을 빼앗기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가난하고 구타당하고 굶주린 끝에 인민이 스스로 나서서 중국을 일으킨 겁니다. 문화혁명으로 공산당 지도부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자 각지의 주민들은 암시장을 열고 집단 자산을 나누고 토지를 되찾고 지하공장을 열면서 조용히 경제를 살려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 나오는 얘기거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등소평이 중국 경제를 되살린 게 아니고 등소평이 나오기 전에 등소평은 이제 79년쯤에 집권을 하죠. 그 나오기 전에 이미 등소평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문화혁명 말기 때 되면 워낙에 다 때려잡아가지고 공산당 조직 자체도 약화되니까 이 농민들이 스스로 장마당 열고 스스로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스스로 이제 토지도 다시 분할해서 농가별로 경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미 그 나중에 이른바 이제 개혁 개방이라고 불리던 그때 일어났던 그런 정책 비슷한 것들이
이미 먼저 선행해서 그게 중국을 되살렸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게 요즘에 이제 연구자들이 밝혀내는 겁니다. 요즘 이런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중국을 정상화한 게 아니라 문화혁명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의 그 통제력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요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등소평이 집권하기 훨씬 전에 이미 시골의 많은 지역에서 계획경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빼앗긴 제한된 경제적 자유는 중대한 정치 개혁 없이 찾아왔습니다. 문화 대혁명의 혼란을 겪은 후 중국 공산당은 그 어느 때보다 권력 독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등소평은 자유선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권력 분립을 명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소평 집권 전에 이미 계획경제는 무너졌고 그거 살려내려는 자생적인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내려는 자생적 움직임 다시 말하자면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경작지를 나누고 그런 장마당을 열고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광범위하게 전개됐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제한된 경제적 자유가 등소평과 상관없이 이미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등소평 쪽은 어느 때보다도 더 공산당의 정치적 그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아주 그런 그 단단한 마음을 등소평 집단이 이미 갖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진이 그 천안문이죠. 이게 이제 1989년이죠. 천안문 때 이제 자오지양 당시의 당석이죠. 예. 자오지양은 그 이제 말하자면은 공산당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그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하는 자유화, 민주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이제 군부하고 등소평의 손을 잡고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오지양은 죽을 때까지 한 17년인가를 가택연금 당하고 죽죠. 예. 등소평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후 중국 공산당은 한편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정치적 자생성을 단호하게 억압했습니다. 당의 지배를 위한 기관들과 장치들은 수십 년에 걸쳐 정비되었습니다. 1949년 이래 국민 세뇌를 담당해온 거대한 선전부는 그 이름과 임무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지만 영어 명칭만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영어로 홍보부, Publicity Department라고 세련되게 부릅니다. 지금도 똑같은 공산당, 지독한 공산당 독재 권력이고 그게 한 번도 이때까지 흐트러진 적이 없다. 그 소리죠. 네, 그 소리입니다. 대중 탄압은 공안부, 당원 통제는 국가안전부가 맡습니다. 이 두 개 거대 기관은 모든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958년 대약진의 기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당이 필요로 하는 수치를 계속 생산해내는 국가통계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민해방군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듯 인민해방군도 국가기관이 아니라 당의 전속기구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의 마오쩌둥은 당의 우산 밖의 모든 조직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여 중국 공산당이 국가의 모든 차원에 대한 독보적인 주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상황은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당은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부를 빼앗을 수 있는 독점적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중국이 발표하는 뭐 실업률이라든지 국민소득 성장률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GDP 성장률 이런 거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 옛날부터 대학진 때부터 지금 사람이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대학진 성공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게 다 국가 통계국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네, 그런 소리입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 은행도 국가 소유, 산업도 국가 소유, 대부분의 대기업도 국가 소유, 혹은 국가가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이 국가를 소유합니다. 상권 분립이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소위 사회주의 공공재산은 사유재산과 달리 불가침입니다. 이건 사회주의 공공재산이야 라고 하면 그냥 다 뭉개버릴 수 있는 거죠. 몇 년 전 자본 통제가 강화되기 전에는 억만장자의 해외 도피가 좀 쉬웠지만 지금은 이들조차 벌벌 떱니다. 2년 전 금융가 샤오젠화처럼 실종되는 억만장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 밖으로 아이디어, 상품, 사람을 끝없이 내보냈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소위 개혁과 개방은 중국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데 사용되는 완웨이 일방향 스크린 혹은 필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년 전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약 3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1%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비중은 오히려 0.0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북한만도 못한 것입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인구의 0.2%입니다. 이건 좀 이제 디퀘터 이 저자가 조금 오해해서 오버한 건데요. 아마 제 생각에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거의 대부분은 교포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교포 그리고 교포의 자녀. 이 남자 교포의 자녀는 걔들이 이상해요. 아마 그 중국 교포로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교포와 조선인이죠. 조선족과 북한 사람 사이, 북한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애는 중국 교포로 인정을 해요. 걔들이 북한이 좀 그런 좀 황당한 방식을 쓰죠. 실제로는 북한에서 나고 자라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니면은 댓글에서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게 0.2%까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일단 국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것처럼 모습을 꾸며내는 것을 잘 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70년 전인 1949년 10월 1일에 선언한 평등, 정의, 자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중국은 매우 많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정치적 열망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은 단 한 종류의 획일적 대응 방식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 방식은 바로 탄압과 억압입니다. repression입니다. 그 방식은 바로 탄압과 억압입니다. 어디에나 존재하고 어디로든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시진핑입니다. 어디에나 존재하고 어디로든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시진핑 슬로건처럼 중국의 국가기관은 왼쪽, 오른쪽, 가운데, 위, 아래 모두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스스로 막다른 길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 디퀘터 교수, 홍콩대 교수의 말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제가 이제 가끔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댓글을 써요. 영어로 된 좋은 거, 한국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가끔씩 우리 저 독자님들이 여기 와서 댓글 달았어요 하고 대댓글 다 달아주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댓글을 쓰면 그게 좀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사람들로 보이는데 걔들이 약간 어색한 영어로 저를 반박하는 댓글들을 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들의 그 사고방식을 보면 그러니까 민간 분야, 민간 이니셔티브를 키워주고 민간 자본을 키워주면 민간 이니셔티브와 민간 자본은 다 매판, 그러니까 미국의 앞잡이, 서방의 앞잡이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기관이 강력한 국가자본주의를 통해서 이 경제를 확실하게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중무장되어 있더라고요. 사고방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 79년도 초에 국가주도 투자중심 성장 모델을 버렸거든요. 성장론을. 그리고 민간주도 시장중심 성장론으로 회전을 시작을 해요. 그거를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그걸 끝까지 관철해서 경제를 살려낸 인물들이 이제 강경식, 김재익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영어로 써놓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국가가 그런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를 손에서 놓아버리면 그건 미국의 그 앞잡이들이 되고 만다. 이러고 정색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중국이 참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없겠구나. 저런 식의 그릇된 관념이 뭐 그냥 위아래로 그냥 꽉 차 있을 테니까 어떤 선회라는 게 저게 가능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요즘 이제 CSIS에서 10월 달입니다. 10월 초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 미중 대립의 최종 목표가 뭐냐?
중국의 체제 변화냐, 레짐 체인지냐, 아니면 다른 거가 돼야 되냐. 최종 목표를 명확하게 중국의 체제 변화라고 내걸지 않았을 때 과연 미국이 장기적으로 미중 대립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또 그렇다고 해서 최종 목표를 미리 중국의 체제 변화라고 미국이 내걸으면 그것도 웃기는 소리 아니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2명의 학자들에 의한 갑론을박이 있어요. 22명, 23명 그쯤 됩니다. 그 갑론을박을 모아놓은 자료집이 최근에 그러니까 성공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미중 대립의 성공적인 미국 입장에서 성공적인 결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자료집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비록 5년 전이지만 이미 딕쿼터 교수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은 얘들 글러먹었다. 얘들 옛날에 그 대학진 할 때 그 마인드, 그 참혹한 국공내전을 할 때 그 마인드에서 단 1cm도 변하지 않은 놈들이다라고 딕쿼터 교수가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 후에 1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5년 전에 딕쿼터 교수가 내린 그 진단대로 홍콩은 무참하게 밟아버렸고 대만은 계속해서 주워 먹겠다고 날뛰고 그 무렵 이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제어 노력은 내팽개쳤고 그리고 마침내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그때부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뭐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 진짜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 가둬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국내 정책에 관해서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간 때려 잡아야 된다. 민간 기업 때려 잡아야 된다. 그리고 민간 이니셔티브 때려 잡아야 된다. 공산당 권력 강화해야 된다. 공산당 권력을 가지고 쪼물딱쪼물딱거리면 경제도 살려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념에 꽉 차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